당장 여기서 나가. 이 더러운 녀석아. 최고급 휠체어에 앉은 배서윤 회장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막대한 부를 쥐고 있는 부동산 재벌이었지만 그녀의 두 다리는 죽어 있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은 그녀가 2번 다시 걷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스테이크 조각을 구걸하던 남루한 행색의 소녀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다. 그 음식을 제게 주시면 1시간 안에 회장님을 일어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소년의 얼굴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보잘것없는 소년이 그녀가 가진 수천억 원의 재산보다 훨씬 더 귀중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이야기는 소년이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온 그날 시작된 것이 아니다. 배서윤 회장의 삶이 그날 아침 이전과 그날 아침 이후로 영원히 갈라지게 된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자신이 세상의 여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서윤은 수조 원대 규모의 신도시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용 헬기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그녀의 발 아래로는 굽이치는 한강과 빼곡한 빌딩 숲이 흐르고 있었고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그녀의 거침없는 행보를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모금하며 서류를 검토하던 그녀는 향후 5년간의 완벽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의 계획은 달랐다. 갑자기 헬기의 로터 소리를 찢어버릴 듯한 금속의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헬기는 날개가 꺾인 새처럼 요동쳤다. 조종사가 다급하게 무언가를 소리쳤지만 서윤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하늘과 땅이 미친 만화경처럼 뒤섞이며 회전했고 이내 끔찍한 충돌과 함께 짙은 어둠과 적막이 찾아왔다. 서윤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불타는 잔의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다. 매캐한 연기 냄새, 입안을 맴도는 비릿한 피 맛, 그리고 두 팔을 짓누르는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는 화염을 피해 빠져나가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에게 명령했다. 일어나, 뛰어. 하지만 다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잔해에 깔리지도 않았고 온전한 모습 그대로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감각이 없었다. 마치 하반신 전체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인 것 같았다. 그녀의 것이 아닌 그저 생명 없는 마네킹이나 인형의 다리처럼 차가운 빛 속 진흙탕에 누워 구조대를 기다리던 그 순간 배서윤은 자신의 화려했던 삶이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았다. 이어진 6개월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싱가포르, 존스, 홉킨스, 스위스의 최고급 병원들,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교수들이 끊임없이 그녀를 찾았다. 수백 장의 MRI 결과, 끝없는 상담, 그리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수술들. 서윤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수백억 원의 돈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어온 사람이었다. 땅, 건물, 사람, 심지어 법까지도. 그러니 건강 역시 당연히 되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의사들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복잡한 의학 용어 뒤에 자신들의 무능함을 숨겼다. 결론은 단 하나였다. 척수 압박 골절 및 신경 완전 단절, 하반신 영구마비, 가망 없음. 서윤은 승리자가 아닌 휠체어에 주저앉은 비참한 장애인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온갖 애정을 쏟아지었던 성북동의 호화로운 대저택은 이제 거대한 황금세장에 불과했다. 저택의 우아한 계단은 오를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되었고 문턱은 철벽이 되었다. 평생을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살아왔던 그녀는 이제 사람들의 허리띠 부근을 올려다보아야만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그녀의 성격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날카로워졌다. 아주 작은 소음 하나에도 고용인들을 가차없이 해고했다. 휠체어에 앉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기 싫어 저택의 모든 거울을 박살내버렸다. 그녀는 온 세상을 증오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을 배신한, 이제는 쓸모없는 고깃덩어리로 전락한 자신의 두 다리를 가장 혐오했다. 어느 덥고 습한 여름날, 서윤은 답답한 저택의 벽들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은 질식감에 시내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운전기사와 마 경호실장에게 청담동에서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인라 쿠론으로 안내하라고 명령했다.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여전히 이 구역의 여왕이라는 사실을 자신과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도착하자 레스토랑의 지배인과 웨이터들은 그녀의 거대한 특수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둥지둥 테이블을 치웠다.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은 동정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힐끗거렸고 이내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서유는 그들의 동정어린 시선을 피부로 느꼈고 그것은 산성 용액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태워버렸다. 그녀는 메뉴판을 펼치지도 않은 채 웨이터에게 신경질적으로 내뱉었다.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와 가장 비싼 커피. 그녀는 레스토랑 야외 테라스에 커다란 나무근을 아래 자리를 잡았다. 음식은 완벽했고 커피의 향은 훌륭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내면은 그저 텅 빈 공허함 뿐이었다. 그녀는 포크로 고기를 찌적거리며 생각했다. 지금 당장 일어서서 단 한 걸음만이라도 내 차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수천억 원의 재산을 전부 내놓을 텐데. 절망감이 극에 달했을 때 테라스와 거리를 구분짓는 조경수 덤불이 바스락거리며 갈라졌다. 덤불 사이로 나타난 것은 12살 남짓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찢어진 청바지 밖으로 튀어나온 뾰족한 무릎. 소년은 자신의 체구보다 3사이즈는 커 보이는 빛바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낡아 빠진 캔버스와는 떨어지지 않게 회색 청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다. 얼굴과 손에는 매연과 길거리의 먼지가 까맣게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토록 처참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태도에는 위축됨이 없었다.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소년은 마치 자신이 이 고급 레스토랑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당당한 걸음으로 서윤의 테이블을 향해 곧장 걸어왔다. 서윤의 뒤에 서 있던 거구의 마 실장이 즉각 반응했다. 무전기에 손을 얹으며 그가 으르렁거렸다. 야, 이 꼬마야, 당장 꺼져. 여긴 사유지다. 하지만 소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거대한 경호원을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며 서윤의 테이블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소년의 몸에서는 길거리의 빈곤과 굶주림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서윤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소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으레 그렇듯 소년이 더러운 손을 내밀며 사모님, 빵 사 먹게 적선 좀 해주세요 라고 구걸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소년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릴 잔인한 독설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아무 말 없이 서윤을 가만히 응시했다. 소년의 눈동자는 기묘한 잿빛을 띠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남루한 겉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소년의 시선은 휠체어 발판에 얹힌 그녀의 생명 없는 두 다리로 향했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을 지나 마침내 반쯤 남겨진 스테이크 접시에 머물렀다. 그거 다 안 드실 거잖아요.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선언이었다. 약간 갈라졌지만 지극히 차분한 목소리였다. 서윤은 소년의 당돌함에 기가 막혔다. 뭐라고?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소년은 때 낀 손가락으로 고기를 가리켰다. 절반밖에 안 드셨네요. 남은 건 필요 없으시죠? 이미 배가 부르시니까요. 하지만 제 강아지들은 몹시 굶주려 있습니다. 서윤의 내면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감히 길거리의 구걸쟁이 따위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가르치려 들다니. 내 말 똑바로 들어, 이 꼬마야. 그녀가 이빨을 꽉 깨물고 말했다. 내 경호원이 널 저 담장 밖으로 집어 던지기 전에 당장 꺼져. 난 거지들에게 적선하는 취미 따윈 없으니까. 소년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성숙하고 쓰라린 것이어서 순간 서윤은 말문이 막혔다. 전 거지가 아닙니다. 소년이 말했다. 거래를 제안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말입니다. 회장님도 사업가이시지 않습니까? 거래에서 이익이 남는 쪽을 선택하시겠죠. 서윤은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까마귀의 울음소리처럼 메말라 있었다. 네 몸에 기어다니는 이 잡을 시간이나 주면 되나? 대체 네가 나한테 무슨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소년이 테이블 쪽으로 몸을 숙여 서윤의 영혼을 꿰뚫어보듯 눈을 맞췄다. 그 스테이크를 제게 주십시오. 소년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남은 음식을 제게 주시면 그 대가로 걷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맹랑한 제안에 서유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잘 관리된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은포크가 미끄러져 최고급 자기 접시 위로 쨍하고 떨어졌다.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 속에서 그 소리는 귓가를 때리듯 날카로웠다. 내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녀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는 수백 번의 헛된 약속들을 들어왔다. 시골에 용하다는 한의사들은 기적의 완치를 장담했고, 중국의 침술 명인들은 기의 흐름을 뚫어주겠다고 했으며, 일본의 로봇 공학자들은 최첨단 외골격 기술을 약속했다. 그들 모두가 선불로 수십억 원을 요구했고, 결국 그들 모두가 거짓말쟁이로 판명났다. 그런데 이 소년, 거리의 먼지를 뒤집어 쓴 이 보잘것없는 꼬마는 그저 먹다 남은 고기 한 조각을 요구하고 있었다. 잠시 누그러지는 듯했던 분노가 새로운 땔감을 얻은 듯 맹렬하게 타올랐다. 이것은 세상이 그녀를 상대로 친 가장 잔인하고 악의적인 장난이었다. 서유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고통과 모멸감으로 얼룩진 건조하고 표독스러운 웃음이었다. 근처 테이블의 손님들이 겁에 질려 그녀를 돌아보았다. 넌 완전히 미쳤거나 아니면 천재적인 사기꾼이구나. 그녀가 광기 어린 웃음 끝에 맺힌 눈물을 냅킨으로 닦아내며 말했다. 내가 바보 천치로 보이니?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들도 포기한 내 다리를 먹다 남은 쓰레기랑 바꾸자는 네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획 돌려 옆 테이블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던 수행비서 김 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 이 녀석한테 돈 쥐어주고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항상 눈치가 빠르고 기회주의적이던 젊은 김 실장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는 명품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여러 장을 휙휙 뽑아냈다. 15만 원. 소년의 가족이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었다. 김 실장은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주듯 경멸 어린 미소와 함께 지폐를 소년 앞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옛다, 꼬마야. 그가 거만하게 말했다. 오늘 아주 운수대통했네. 이 돈으로 새 삶이나 사시고 그만 꺼져라. 지폐가 접시 옆에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서유는 소년을 예의주시했다. 그녀는 소년의 눈에서 탐욕이 번뜩이는 것을 기대했다. 돈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도망치는 모습을 말이다. 과거의 모든 구걸하는 자들이 그랬듯 인간은 결국 돈에 매수되며 이 세상에 신성한 것은 없다는 그녀의 냉소적인 철학이 증명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소녀는 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단 1cm도 아래로 향하지 않았다. 소녀는 계속해서 서윤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리고 그 시선에서 서윤이 읽어낸 것은 모욕감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감이었다. 마치 학생이 또다시 오답을 냈을 때 느끼는 현명한 교사의 실망감 같았다. 저는 저 종이 쪼가리들은 필요 없습니다. 소년이 차분하게 말했다. 바람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확고한 음성이었다. 저걸로는 제 강아지들을 먹일 수 없으니까요. 녀석들에겐 고기가 필요하고 회장님께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아주 공평한 거래죠. 물물 교환일 뿐 동정은 사양합니다. 경호 실장 마 실장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황소 같은 목덜미를 가진 그는 평생을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거구의 사내였다. 그는 거리의 쥐새끼 같은 놈이 자신의 고용주를 이런 식으로 농락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서커스는 여기까지다. 그가 의자에서 육중한 몸을 일으키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소년을 집어삼켰다. 잘 들어라, 꼬마야. 딱 3초 준다.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 놈 척추를 반으로 접어주마. 마 실장이 거친 손을 뻗어 소년의 어깨를 움켜쥐려던 찰나였다. 멈춰. 서윤의 입에서 터져나온 외침은 채찍처럼 날카로웠다. 마 실장의 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손은 소년의 더러운 티셔츠에서 불과 1cm 떨어진 허공에 멈춰섰다. 그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회장을 돌아보았다. 회장님, 이 자식이 회장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앉아서 입 다물라고 했어. 서윤의 목소리에는 과거 이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던 무자비한 강철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내 명령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아이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마. 그녀 자신조차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논리와 이성은
당장 이 건방진 놈을 내쫓으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짓밟힌 자존심은 징벌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거대한 부동산 제국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었던 그 짐승 같은 직감, 본능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고 있었다. 기다려봐. 이 소년에게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서유는 소년의 눈을 보았다. 거구의 마, 실장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그녀의 막대한 재력 앞에서도 비굴함이 없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상실해버린 무언가, 즉 통제력과 힘이 깃들어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들의 소음과 서윤 자신의 거친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소년의 얼굴에서 작은 거짓의 징후라도, 장난임을 드러내는 희미한 미소의 흔적이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소년의 얼굴은 경건할 정도로 진지했다. 네가 지금 무슨 제안을 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냐? 마침내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고의 의사들이 내 척수가 끊어졌다고 했다. 절대 고칠 수 없다고 했어. 의사들은 척수에 대해서만 말하죠. 소년이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장님의 뇌는 다리를 통제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빈 방에 불을 꺼버리듯 그저 스위치를 내려버린 겁니다. 저는 그 스위치를 다시 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소년의 말은 기괴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운 논리가 숨어 있었다. 서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가장 깊은 바닥에 처박혀 있었다. 좋아.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 스테이크는 내 거다. 그녀는 직접 포크를 들어 고기가 담긴 접시를 테이블 가장자리로 밀어주었다. 가져가. 하지만 내 말 똑똑히 들어라, 꼬마야. 내 저택에 도착했는데 네가 그저 미치광이나 사기꾼으로 판명난다면 단순히 쫓아내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경찰을 불러 네가 내 지갑을 훔쳤다고 증언할 테니 넌 소년원 독방에서 썩게 될 거야. 고작 고기 한 조각을 위해 네 자유를 걸 각오가 되어 있나? 소름 끼치는 협박이었다. 하지만 소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졌지만 깨끗한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다. 아무런 조급함 없이 아주 침착하게. 그는 스테이크 조각과 감자, 그리고 빵 한 조각을 봉지에 담아 단단히 묶었다. 저는 감옥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소년이 비닐봉지를 주머니에 소중히 챙겨 넣으며 말했다. 제가 두려운 건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시죠. 회장님 댁이 치료하기에 적합하겠네요. 서윤의 으리으리한 성북동 대저택으로 향하는 벤츠 마이바흐 뒷좌석. 평소 같았으면 서윤은 이 시간을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직원들을 호통치는 데 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짙게 썬팅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크림색 가죽 시트 위에는 소년 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 대비는 너무나도 극명했다. 소년의 남루하고 더러운 옷차림과 럭셔리한 자동차 내부의 조화는 기묘했다. 소년은 누군가 빼앗아갈까 두려운 듯 음식이든 주머니를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창밖의 풍경을 흥미롭게 바라보면서도 소년은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거나 버튼을 이것저것 만져보거나 음악을 틀어달라고 조르지 않았다. 어른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품과 위험이 느껴졌다. 서유는 곁눈질로 소년을 관찰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 어디서 온 거지? 저 당당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리고 맙소사, 나는 왜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수락한 거지? 나는 그저 동화 같은 기적을 믿고 싶어 하는 절망적이고 늙은 장애인일 뿐인가? 하지만 지훈의 옆모습, 그 진지하게 집중한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속 의심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소년의 주변으로는 기묘한 평온함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지금 서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다.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마 실장이 먼저 내려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 펼쳤다.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는, 그러나 매번 수치스러운 과정을 거쳐 차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았다. 그녀는 다리를 덮은 담요를 신경질적으로 매만졌다. 자신이 강력한 지배자에서 무기력한 짐짝으로 전락하는 이 순간을 그녀는 뼛속 깊이 저주했다. 그녀는 소년이 이 광경을
호기심이나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저택 현관에 서서 채광이 좋은 커다란 통유리창이 있는 서재 겸 집무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빛이 필요합니다. 소년이 서윤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지시했다. 저택 복도에 도열해 있던 고용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먼지 한 톨에도 불호령을 내리던 결벽증의 회장님이 냄새나는 길거리 불황아를 집 안으로 들인 것이다. 오랫동안 저택을 관리해온 꼿꼿한 노신사 한 집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회장님, 방역업체를 부를까요? 이 아이에게서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만. 서윤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확실히 소년에게서는 길거리에 시궁창 냄새가 났다. 하지만 지금 그 냄새는 그녀에게 희망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아니, 한 집사, 그녀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물만 2잔 가져오고 그 누구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 전화도 안 되고 방문객도 안 돼. 전쟁이 터져도 나는 집에 없는 거다. 그들이 최고급 티크목으로 마감된 널찍한 서재로 들어서자 지훈은 따라 들어오려던 마 실장의 코앞에서 문을 꽝 닫아버리고 철컥 자물쇠를 잠갔다. 오직 2사람만이 방 안에 남았다. 서윤은 방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지훈은 그녀 앞에 섰다. 자, 서윤이 내면에서 차오르는 묘한 떨림을 느끼며 말했다. 도착했다. 음식은 내 주머니에 있고 난 내 약속을 지켰어. 이제 네가 기적을 보여줄 차례다, 꼬마야. 지훈은 낡아빠진 백팩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지퍼를 열었다. 서윤은 순간 긴장했다. 흉기일까? 마약일까? 소년이 가방에서 꺼낸 것은 기묘한 물건들의 조합이었다. 작은 고무망치, 바늘처럼 얇고 긴 침 세트. 소년이 서윤에게 다가왔다. 아플 겁니다. 소년이 경고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말입니다. 회장님이 스스로 두른 그 단단한 갑옷을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시작이나 해. 서윤이 속삭였다. 지훈은 낡은 노트를 펼쳤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빼곡하고 단정한 글씨체와 해부학적인 다이어그램들로 가득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일기장입니다. 소년이 표지를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엔 주류 의학계가 포기한 환자들의 사례가 적혀 있죠. 아버지는 이걸 부활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는 인체는 하나의 정교한 자동차이고 뇌가 그 운전자라고 믿으셨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사고의 트라우마로 인해 겁에 질려 운전대를 놓고 눈을 꽉 감아버린다면 엔진이 아무리 멀쩡해도 차는 멈춰버리게 마련입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내 척수는 박살이 났어. 꼬마야. 전선이 뚝 끊어졌단 뜻이야. 신호가 갈 수가 없어. 끊어진 전선은 다시 이을 수 있고 새로운 우회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훈이 반박했다. 뇌의 가소성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먼저 운전자가 아직 살아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녀는 고무망치를 집어들었다. 회장님의 무릎을 아주 세게 두드릴 겁니다. 그저 맞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2다리가 달리고 있다고 상상하셔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마치 현실처럼 생생하게 그려내야 합니다. 서윤이 한숨을 쉬었다. 병원에서 의사들과 수천 번도 넘게 했던 짓거리야. 그때는 의사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하셨겠죠. 지훈이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지금은 살기 위해 하셔야 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서윤은 눈을 감았다. 익숙하고 차가운 어둠이 내렸다. 달리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소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전력 질주를 하는 겁니다. 비행기 시간이 늦었어요. 뛰세요. 굶주린 늑대떼가 회장님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짐승의 숨결이 등 뒤에 느껴집니다.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바닥을 강하게 박차고 나갑니다. 2다리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뛰세요. 회장님, 뛰라고요. 퍽! 지훈이 고무망치로 무릎 아래의 인대를 강하게 내리쳤다. 서윤은 번쩍 눈을 떴다. 그녀의 다리는 미동조차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없는 완벽한 죽음의 무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녀가 씁쓸한 승리감에 젖어 확인하듯 말했다. 내가 말했지, 내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훈은 실망하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당연히 없겠죠. 소년이 말했다. 회장님의 뇌가 거대한 장벽을 세워버렸으니까요. 뇌가 스스로 신호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벽을 부숴버릴 겁니다. 소녀는 망치를 내려놓고 길고 얇은 침 하나를 집어들었다. 서윤은 긴장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살아있는 지점을 찾을 겁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전통 한의학에는 경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혈자리들이죠. 회장님의 두 다리는 죽은 게 아닙니다. 그저 아주 깊은 수면에 빠져 있을 뿐이죠. 제가 그 녀석들을 깨워야 합니다. 소녀는 서윤의 발치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한 번도 땅을 밟아본 적 없는 것 같은 최고급 명품 구두를 조심스레 벗기고 실크 양말을 벗겨냈다. 그녀의 발바닥은 완벽한 페디큐어가 칠해져 있었지만 시체처럼 창백하고 차가웠다. 지훈은 침을 쥐었다. 저를 보세요. 소년이 명령했다. 눈을 감지 마십시오. 회장님의 발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고통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고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소녀는 엄지발가락 아랫부분에 침을 찔러 넣었다. 서윤은 바늘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피도 나지 않았고 아무런 통증도 없었다. 마치 영화관 스크린 속에서 마네킹이 찔리는 장면을 구경하는 기분이었다. 아무 느낌도 없어. 그녀가 말했다. 지훈은 침을 빼서 1cm 위로 이동했다. 다시 찔렀지만 여전히 무감각했다. 다시 발바닥 중앙으로 느낌 없음. 그렇게 1시간이 흘렀다. 발바닥 전체가 침자국으로 벌집이 되었다. 지훈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침을 쥔 손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서윤은 시간이 지날수록 레스토랑에서 타올랐던 그 작은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싸구려 사기에 노란한 멍청하고 늙은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만해. 그녀가 소리쳤다. 이제 지쳤어. 당장 그만둬. 넌 그저 가학증 환자일 뿐이야. 네 고기나 챙겨서 당장 나가. 혼자 있고 싶어. 지훈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소년의 눈에는 맹렬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소년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맨손으로 제국을 건설하신 분이, 눈빛 하나로 경쟁자들을 파멸시키던 분이 고작 자기 몸뚱어리 일부의 반항에 백기를 드시겠다고요? 난 포기하는 게 아니야. 서윤이 악을 썼다. 현실을 직시하는 거지. 이건 불가능해. 불가능한 게 아니라 회장님이 믿지 않는 겁니다. 지훈이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회장님은 그 빌어먹을 황금 휠체어에 편안하게 앉아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오 가여운 배서윤. 세상이 어쩜 이리도 불공평할까. 회장님은 자신의 불행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이 하반신 마비를 핑계로 숨어버린 거라고요.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윤의 폐부를 찔렀다. 이성을 잃은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물잔을 집어들고 소년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집어던졌다. 나아가 당장 여기서 꺼져버려. 그녀의 온몸의 신경이 공격을 위해 팽팽하게 당겨진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지훈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서윤의 왼쪽 발, 네 번째 발가락과 새끼 발가락 사이의 혈자리에 침을 푹 찔러 넣었다. 서윤은 숨을 들이켰다. 물잔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며 카펫을 물로 적셨지만 그녀의 신경은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동공이 극도로 수축하며 눈이 크게 떠졌다. 느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고통이 아니었다. 마치 벌거벗은 고압 전류선을 맨발에 갖다 댄 것 같은 감각이었다. 예리하고 뜨겁고 타는 듯한 강렬한 자극이 발가락 끝에서부터 무릎을 타고 올라와 척추를 거쳐 그녀의 뇌리를 정통으로 강타했다. 아, 그녀의 비명이 터져 나오자 지훈은 재빨리 침을 뽑아냈다. 소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서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느끼셨습니까? 소년이 물었다.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쥔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톱이 가죽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미세하게 경련하는 자신의 발을 가리키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기, 불이 있어. 불이 타는 걸 느꼈어, 지훈아. 소녀는 침을 바닥에 내던지고 카펫 위에 대자로 벌러덩 들어 누웠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안도감과 성취감이 뒤섞인 광기 어린 웃음이었다.
연결됐어. 소년이 천장을 향해 소리쳤다. 아버지가 맞았어. 전선은 끊어지지 않았어. 쓰레기 더미에 막혀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뚫어낸 겁니다. 회장님, 장벽을 박살냈다고요. 서윤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움직이면 방금 느꼈던 그 기적 같은 감각이 환상처럼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뼛속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는 감각의 잔재는 여전히 생생했다. 그것은 그녀의 60년 평생 겪어본 가장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고통이었다. 그녀는 땀에 흠뻑 젖어 헐떡이며 바닥에 누워있는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어쩌지? 그녀가 물었다. 이제 나 설 수 있는 거야? 지훈이 몸을 일으켜 앉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굳게 닫힌 문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문을 열 열쇠를 찾아야죠. 오늘 건 단순한 정찰이었습니다. 진짜 피 튀기는 전쟁은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소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털고 자신의 물건들을 주섬주섬 가방에 챙겨 넣었다. 내일 아침 6시 정각에 다시 오겠습니다. 진짜 베테랑 의사처럼 무뚝뚝한 업무적인 말투였다.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회장님이 기절할 때까지, 아니 기절하고 나서도 계속 훈련할 테니까요. 지훈이 문고리를 잡았을 때 서윤이 그를 불렀다. 지훈아. 소년이 돌아보았다. 고맙다. 그녀가 말했다. 평생 남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그녀에게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소년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아지들 밥은 챙겨주십시오. 소년이 말했다. 제가 고기를 가져가긴 하겠지만 녀석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돌봐주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소년이 방을 나갔다. 텅 빈 거대한 서재에 홀로 남은 서윤은 반년 만에 처음으로 침실로 데려다 줄 마 실장을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쥔 채 발끝에서 느껴졌던 그 불타는 감각을 다시 떠올리려 애썼다. 마음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녀는 그 감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일은 새로운 날, 그녀의 진정한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이어진 2주는 서윤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의 마라톤과도 같았다. 평화로운 안식처였던 그녀의 저택은 처절한 훈련장으로 변모했다. 매일 아침은 모닝커피의 향기가 아니라 지훈의 무자비한 호통으로 시작되었다. 소년에게 자비란 없었다. 휴식 시간도 주지 않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서윤의 비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소년은 그녀가 갓난아기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두 팔로 몸을 지탱하게 만들었다. 발가락 하나를 꼼지락거리기 위해 몇 시간 동안이나 극한의 정신 집중을 강요했다. 회장님의 근육은 일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수백 번의 시도 끝에 서윤이 무릎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을 때 지훈이 소리쳤다. 회장님이 장군이라는 사실을 근육들에게 똑똑히 각인시키십시오. 녀석들은 병사들입니다. 장군이 나약해 빠지면 군대는 전멸하는 겁니다. 한계에 다다른 어느 날 그녀의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얼굴을 바닥에 쳐박고 쓰러진 서윤이 오열했다. 그만해.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난 장애인이야. 지훈아, 이게 내 한계라고. 지훈은 말없이 그녀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한 남자의 흑백 사진이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끝은 오직 싸움을 포기했을 때만 찾아오는 거라고요.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의 회사를 산산조각 내고 있는 그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 승리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 교활한 김 실장이 회장님을 비웃게 놔두실 거냐고요. 그 말은 그 어떤 침보다도 날카롭게 그녀의 이성을 찔렀다. 호시탐탐 회장직을 노리며 이사회를 장악해가는 김 실장의 가증스러운 얼굴이 떠올랐다. 분노가 그녀의 핏줄을 타고 흐르며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했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피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기어이 무릎을 꿇고 상체를 세웠다. 한 번 더 해. 그녀가 거친 숨을 내쉬며 으르렁거렸다. 다시 시작해. 하지만 진정한 위협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외부에 있었다. 배 회장이 길거리 거지 꼬마에게
홀려 이상한 사입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그녀의 주치의 박동호 박사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자신의 거대한 돈줄을 빼앗길까 두려워진 이 유명한 교수는 분노에 차 저택으로 들이닥쳤다.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 박사와 경호 실장 마 실장이 들이닥쳤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박 박사가 바닥에 쓰러져 발에 침이 꽂힌 서윤을 보며 경악하며 소리쳤다. 회장님, 이 사기꾼 꼬마가 회장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건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마 실장, 당장 저 꼬마놈을 끌어내. 거구의 마 실장이 험악한 표정으로 지훈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의 눈에는 거대한 어른 폭력을 마주한 아이의 순수한 공포가 스쳤다. 감히 손끝 하나라도 대기만 해봐. 서윤의 목소리는 비록 낮고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살기가 등등했다. 마 실장이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회장님, 박 박사가 항변하려 했다. 나가라고 했. 서윤은 극심한 고통을 억누르며 오직 양팔의 힘만으로 책상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끌어올렸다. 그녀는 경멸로 가득 찬 눈빛으로 주치의를 내려다보았다. 넌 지난 6개월 동안 내 돈 수십억을 처먹으면서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짓거렸지. 하지만 이 작은 소녀는 단 2주 만에 내 놈이 평생을 바쳐도 하지 못한 기적을 만들어냈다. 난 내 두 다리를 느꼈어. 박 박사,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넌 해고야.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박 박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쫓기듯 도망쳤다. 마 실장 역시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방을 빠져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지훈과 무릎을 꿇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서윤만이 남았다. 우리 둘뿐이네. 서윤이 땀에 젖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일은 주주총회가 있는 날이야. 김 실장, 그 배신자 놈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겠지. 난 그 회의장에 반드시 내 두 발로 걸어서 들어갈 거다. 알아들었어? 휠체어가 아니라 내 두 발로. 지훈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노련한 전사의 얼굴로 변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은 밤을 새워야겠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질 때까지. 아니, 쓰러지고 나서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여의도에 위치한 서윤의 제국, 웅장한 유리 마천루의 대회의실에는 탐욕스러운 비즈니스 상어들이 집결해 있었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이사들은 상석에 덩그러니 비워진 회장의 휠체어 자리를 보며 수군거렸다. 대행을 맡은 김 실장은 이미 이 회사의 주인이 된 양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가 가증스러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입을 열었다. 안타깝게도 배서윤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갈 심신 상태가 아니십니다. 회장님은 판단력을 상실하셨고 길거리에 불황아를 불러들여 말도 안 되는 주술적 치료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회장님을 향한 마지막 연민으로 그녀를 전문 요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회장님의 뒤를 이어 이사들이 일제히 동조의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 위에는 회장 해임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 결의안이 놓여 있었다. 김 실장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명하기 위해 만년필을 집어든 바로 그 순간 오전 10시 정각을 알리는 시계 종소리와 함께 회의실의 무거운 마호간이 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들은 마 실장이 밀고 들어올 비참한 휠체어의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문턱을 넘어선 것은 휠체어가 아니라 은빛 장식이 달린 우아한 흑단 지팡이였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배서윤 회장이 당당히 걸어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고통을 참아내는 듯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걷고 있었다. 구부정하지 않은 꼿꼿하게 세운 허리와 턱.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자신을 배신한 김 실장의 경악한 두 눈을 향해 꽂혀 있었다. 회의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오직 서윤의 구두굽 소리와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딱, 딱, 딱. 누구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미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고 믿었던 여왕이 잿더미 속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서윤은 상석에 도달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무릎의 떨림을 감추기 위해 두 손으로 책상을 단단히 짚고 회의실을 압도하는 맹수 같은 눈빛으로
이사들을 훑어보았다. 새로운 대표 이사를 찾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서늘한 강철의 울림을 품고 있었다. 제가 여기 두 발로 서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김 실장은 뒷걸음질을 쳤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하지만 회장님, 어떻게 이런... 그가 말을 더듬었다. 짐 싸. 서윤이 차갑게 내뱉었다. 넌 오늘부로 해고다. 그리고 방금 전 이 결의 안에 동조했던 이사들 전원 오늘 안으로 내 건물에서 짐 싸서 당장 꺼져. 단 한 명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제국의 권력은 완벽하게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다. 성공적인 복귀를 마친 그날 밤 서윤은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훈이 남겨둔 메모장의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빈민가 구룡마을의 끄트머리에 위치한 쓰러져가는 판잣집 창고였다. 최고급 리무진이 녹슨 양철 대문 앞에 멈춰섰다. 서윤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홀로 차에서 내렸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희미한 백열전구 아래 상자 위에 걸터 앉아 있는 지훈이 보였다. 소녀는 서윤이 주었던 최고급 스테이크를 두 마리의 늙고 병든 유기견에게 먹이고 있었다. 그리고 창고 구석의 누추한 간이 침대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덤룩하게 수염이 자란 앙상한 체격의 남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지훈의 눈빛과 똑같이 날카롭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누구시지? 서윤이 창고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나 남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보호하듯 섰다. 놀라지 마십시오, 회장님. 제 아버지이신 이창민 박사님이십니다. 서윤은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녀도 그 이름은 알고 있었다. 이창민 박사. 5년 전 대한민국 신경외과계의 전설로 불리다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춘 천재 의사. 라이벌들의 비열한 모함과 의료 사고, 누명으로 면허를 박탈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비운의 천재. 세상은 그가 해외로 도피했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폐인으로 죽어갔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이곳 지독한 빈곤의 늪에 숨어 심각한 우울증과 하반신 마비로 알아누운 채 아들을 키워내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가르친 겁니다. 지훈이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저에게 해부학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셨습니다. 어느 혈자리를 자극해야 하는지, 회장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다시 싸우게 만들려면 어떤 말을 던져야 하는지 전부 아버지가 지시하신 겁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손과 발이었을 뿐입니다. 회장님을 구한 진짜 은인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침대에 누운 이 박사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제가 직접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 같은 파렴치한 의사는 회장님 저택에 문턱조차 밟지 못했을 테니까요. 전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회장님의 사고 소식을 보았습니다. 회장님의 증상이 어떤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보낸 겁니다. 서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창고에 숨어 지내는 불운한 천재와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져 온갖 멸시를 견뎌낸 용감한 아들. 그녀가 믿었던 세상의 모든 화려한 인맥과 수조원의 돈은 그녀를 버렸지만 이들은 먹다 남은 고기 한 조각을 대가로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방울의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던 강철 같은 회장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이창민 박사의 뼈만 남은 마른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은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가 확고하게 선언했다. 내일부로 당신은 제가 설립할 아시아 최고 규모의 재활병원의 수석 병원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총동원해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의사 면허를 되찾아 주겠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삶을 내가 다시 찾아주겠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넌 한국 최고의 명문 학교로 진학하게 될 거다. 넌 더 이상 길거리를 떠돌아서는 안 돼. 넌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의사였으니까.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배서윤 회장은 지팡이조차 던져버린 채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가 설립한 이창민 박사의 재활병원은 현대의학이 포기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며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년 지훈은 마침내 수석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당당한 이지훈 박사가 되어 병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집무실에 앉아있던 서유는 책상 위에 낡은 액자 하나를 부드럽게 매만졌다. 그 안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휠체어 앞을 당당하게 막아서 있던 한 남루한 꼬마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영원히 그 사진을 간직할 것이다. 구원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화려한 곳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 가장 남루한 옷차림 뒤에 순도 높은 황금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이 불가능을 외칠 때조차 한 작은 소년의 굳건한 믿음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선함은 언제나 돌고 돌아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믿으신다면 댓글로 기적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